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차 고급 한국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3주차에 수업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4주차 수업으로서 전국의 향토 음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우리가 그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실기를 해야 되는데 실기를 못해서 이 이론 수업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을 사실 공부할 기회도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실기 수업을 위한 이론 공부 다지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학습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론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먼저 자료를 올려놓고 같이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동영상을 다시 보든지 자료를 다시 한번 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업한 내용은 우리 궁중음식 문화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중음식 무형문화재 38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궁중음식 중에서 조선왕조 궁중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려시대도 있었고 삼국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이 궁중음식 문화재를 조선왕조로 국한을 해서 말씀드린 거죠. 왜냐하면 왕궁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시대의 음식을 하는 사람을 무형문화재로 정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일 처음에 기능 보유자는 한이순 상공이라고 하는 궁중에서 그 음식을 만들었던 그런 상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선이 끝나갈 무렵에 그 순조를 모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에게서 이제 그 궁중 음식을 배운 황혜성 선생님께서 2대 기능 보유자가 되셨고 이 2대 기능 보유자이신 황혜성 선생님이 그 상궁들이 그 구슬로 전해진 것들을 문서화해서 적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쓰는 레시피처럼 만들기로서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71년 국가무형문화재 38호로 지정이 되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게 되셨고요. 이제 그 1972년 한이순 상공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무형문화재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황혜성 선생님께 배운 그 딸들이 있었죠. 한복녀 원장님과 그리고 뭐 정길자 선생님이 지금 3대 기능 보유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2007년에 2006년에 이제 황혜성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2007년에 이 한복녀 원장님과 그 정길자 궁중음식평가원 원장님이 조선왕조 궁중음식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 그 궁중음식연구원과 궁중음식평가연구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해마다 발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런 발표회도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봄철에 했어야 되는데 아마 모든 행사가 취소돼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되면 만약에 궁중음식연구원 또는 궁중음식을 전시하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한번 가서 구경도 하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궁중음식을 차리는 그런 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중에서 잔치를 연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잔치는 이제 특별히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차리는 상인데 우리는 이거를
망상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라보는 상이다. 그래서 이제 망상에는 여러 가지 과일과 과자와 떡을 이렇게 아주 한치 높이로 굉장히 높게 고여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이거를 통으로 이렇게 그 자기 집안에 보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은 사람은 궁중 음식을 흉내내서 그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그러다 보니 궁중 음식이 일반인들에게 사대부 집안에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매상이라 해서 이제 망상 앞에 정말 실제로 먹는 그런 상이 차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인매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국수를 먹으면서 대부분이 차려지는 음식들이 이제 술안주 위주로 차려지고, 거기에 이제 술과 술을 이제 자손들이나 아니면 축하객들이 올리면 그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안주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중에서 특별한 날 그런 그 야외 나들이도 가게 되고 특별한 음식을 해 먹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월 30날에 하는 이제 꽃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력으로 3월 3일에 진달래가 이제 이렇게 피면 그 진달래 꽃을 따다가 화전을 붙여서 화전 놀이를 즐기는데, 우리는 이거를 꽃다름이다라고, 꽃놀이 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꽃이 피면은 집 안에만 있기만 어렵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꽃을 즐기게 되는데, 제가 어제 잠깐 나가 보니까 그 벚꽃이 지고 있더라고요. 예, 산에는 복숭아꽃도 피고 그 다음에 진달래꽃도 피고 뭐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폈는데, 예, 이제 그 벚꽃은 지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꽃이 피면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그 야외 나들이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지가 되면은 이제 수려불을 통해서 잔치를 하는데요.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이제 짐승을 잡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납평일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고기 잡은 노루나 사슴, 뭐 메추리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전골을 끓여 먹는데, 이거를 납평전골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임금님도 이제 사냥을 가십니다. 그래서 사냥을 가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전골을 끓여 먹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 새로운 것을 조상 신들에게 먼저 바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마다 새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새로 바치고, 그래서 월별로다가 이제 바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식재료가 그 계절에 처음 나왔을 때 조상님들께 먼저 올려서 제사를 지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요리를 해 먹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달마다 이렇게 올리는 재료가 다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천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상님들께 먼저 바치는 행사, 이거를 천신한다 이렇게 불렀고, 궁중에서는 아주 그 전문 요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조리 기술이 전수되고 또 어려운 요리를 하게 되고, 그런 풍습들이 사대부 집안에도 알려지게 돼서 우리가 그거를 따라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갑잔치 할 때 이렇게 상을 고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궁중에서 하던 거를 따라서 하게 된 우리 풍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한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향토 음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중 음식과 향토 음식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또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음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 로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에서 나는 그런 특산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외식 산업으로 발달시킬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 산업의 발달은 곧 뭐로 이어지냐면 관광 산업의 발달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멋진 경치를 보러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도 큰 즐거움이죠. 그래서 멋있는 경치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이제 풍류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가장 뭐 이거를 뭐 여행을 간다, 뭐 놀이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옛날 말로 하면은 풍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그런 풍류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사이트에 보면은 그 맛집이 되게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집이라고 하는 식당은 맛있는 음식을 하는 집인데요. 그 각 지역마다 그런 지역의 그 맛있는 음식을 하고 있는 집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지역의 음식이 더 주목을 받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 산업으로서 발달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 어느 한 지역 사회에서 서민 대중 사이에서 대대로 만들어서 먹어온 음식과 특성을 지닌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그 풍토성과 그 역사적 전통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아주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저쪽 경상도 지역에 가면 그 양반의 문화가 남아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음식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헌제덮밥이라는 것도 만들게 되고 제례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체험적 합리적 성이 깊어 그 지역의 생산물과 역사적 경험과 기후에 따른 저장 방법이 달리 형성되었다. 우리는 옛부터 풍토에 순응하는 식생활이 건강에 기여하며 어, 경제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몸과 땅은 하나이다. 그래서 신토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그 식생활의 건강 테마는 뭐냐면 자연에서 나는 그 계절에서 나는 식재료를 먹는 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계절에 많이 나오는 식재료는 값이 저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재료를 이용해서 요리해 먹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지역,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신토부리다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형적인 특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요.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는 좁은 지형이죠. 그리고 이제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의 기후 차이가 이제 크죠. 북쪽은 많이 춥고 아래는 저쪽 제주도에는 얼음이 얼지 않는 그런 기후 조건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북쪽은 이제 산이 많고 남쪽은 이제 평야가 많다 보니까 나오는 산물도 이제 다르고 바다 같은 경우도 동해안은 굉장히 그 차가운 물이 많고 그 다음에 남쪽은 이제 그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해안에서 나오는 그런 해산물이 다르고 서해안은 이제 뻘이 발달됐기 때문에 뻘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해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역적인 특색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되면서 북쪽의 음식 문화를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남 지방의 그런 음식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남북 통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북쪽의 음식과 이제 그 남쪽의 음식이 서로 교류를 하고 다양한 음식 문화를 더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북쪽의 음식을 잘 모르니까 뭐 남북 외교 그거를 할 때 뭐
그 평양의 냉면을 먹는 게 굉장히 그 미식행위처럼 그렇게 설명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은 북한의 음식을 모르니까 호기심을 갖는 요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반찬들이 많은데요. 반찬 요리하면은 고기 요리가 가장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소고기 요리를 좋아하니까 예, 소고기를 이용한 요리들이 가장 좋은 반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채소를 중심으로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채소를 저장해 두고 먹는 방법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치류라든가 장아찌라든가 젓갈이라든가 장류 이렇게 그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들을 많이 먹고요. 그리고 이제 산간지방에서는 신선한 그 생선, 육류나 생선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금에 절인 생선이라든가 말린 생선, 해초류 이런 거를 먹죠. 예, 그래서 그 조기를 먹을 때 이제 굴비, 말린 조기를 말린 게 굴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먹기도 하고 또는 이제 조개젓 같은 거를 조기젓 예, 예, 이런 거를 그 산간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이제 또 그 섬 주변에 사는 사람들, 섬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생선이나 조개류, 해초류가 많이 반찬이 되겠죠. 그래서 뭐 국을 끓일 때도 우리는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쇠고기 미역국을 끓여 먹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쪽 남쪽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생선을 넣어서 뭐 우럭 미역국 뭐 이런 거를 먹잖아요. 그래서 아, 같은 생일날에 끓이는 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나는 산물을 이용해서 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개류 반찬이 많이 발달됐겠죠. 그리고 미역이나 다시마 또는 뭐 톳, 김, 뭐 이런 반찬들이 주된 반찬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마다 이제 그 맛도 이제 다르죠. 북쪽 지방은 이제 춥기 때문에 음식을 심심하게 만들어도 잘 씌워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 지방의 음식은 이제 심심하고 예. 심심한 편이고 겨울도 이제 길다 보니까 이제 매운맛은 좀 덜하게 되죠. 그리고 크기도 이제 큼지막하게 이제 만들고 양도 이제 푸짐하게 만드는 것이 북쪽 지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남쪽 지방은 날이 덥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간도 세게 하고 짭짤하게 하죠. 그래서 저쪽 부산 지방이나 이쪽 그 아래 지방으로 가면 좀 짭짤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운 양념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양념도 강하게 쓰고 그리고 이제 젓갈을 바닷가 지형이다 보니까 젓갈이 많이 나서 젓갈을 많이 써서 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김치라고 할지라도 전라도에서 담는 김치, 저 부산에서 담는 김치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김치 담는 거 보니까 거기는 막 갈치를 넣고 김치를 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전라도의 김치는 젓갈을 많이 써서 굉장히 그 감칠맛이 많이 나게 하는 그런 김치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도인 제가 어떨 때 사람인 제가 먹을 때는 너무 맛이 강해서 먹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김치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교통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매스컴이 발달되면서 아주 음식의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서울 사람이 저쪽 남쪽에 있는 재료를 구해서 해 먹을 수도 있고 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테레비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서울 음식을 흉내내서 해 먹을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뭐 궁중의 음식도 해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의 교류가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향토 음식이 사라질 그럴 위기에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서 먹는 설렁탕이 저쪽 뭐 청주에 가도 있고 뭐 남쪽에 가도 있고 뭐 여수에 가도 있고 뭐 이럴 정도로 그 어떤 그 한 지역의 음식 문화가 다른 지역에 옮겨지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그 지역에 있던 향토성 음식을
보다 더 인제 그 세련되게 만들어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드는 게 우리 외식업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성 있는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어떤 얘기냐면 나라별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 가면은 우리가 일본의 스시를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이 만드는 스시를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 가면 서울 음식 고유의 특성을 가진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저쪽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미식에 대한 욕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지역에 있는 향토성을 띤 음식들을 이렇게 연구해서 또 상업화하고 또 알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한국의 외식 문화가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평준화되고 있고 가공품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떤 입맛의 획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그 두 번째 수업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